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하나, 딸 하나 두고 있는 5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은행나무도 마주서야 연다는 말을 아시나요? 은행나무도 수나무와 암나무가 서로 마주보고 서 있어야만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사람도 마주보고 대해야만 인연이 깊어진다는 말이죠. 저는 8년 전에 전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전 남편과 저는 항상 서로 등을 돌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전 남편은 항상 안에서나 밖에서나 사고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일같이 왜 그렇게 사는 거냐고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고 전 남편은 항상 소리만 지르는 제가 불만이었죠. 전 남편은 한량 같은 사람이었어요. 가정을 지키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고 본인 마음이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죠. 결혼 전에는 자유로운 그 모습이 보기 좋았지만 막상 결혼을 해보니 장점이 단점되는 건 한순간이더군요. 전 남편은 항상 놀고 먹는 것을 좋아했고 인내심이 없다 보니 일을 구하더라도 3개월을 못 버티고 나왔거든요. 심지어 한 번은 지역에서 가장 큰 공장에 제 친구의 소개를 받고 취직이 되어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월급도 꽤 높았고 파트타임으로 근무 시간 조율까지 가능해서 정말 좋은 조건이니 오랫동안 마음 붙이고 다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죠. 그러나 전 남편은 그 좋은 직장을 일주일을 버티지 못하고 나와버렸어요. 당연히 저는 속상한 마음에 생각 없이 퇴사를 한 전 남편에게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었죠. 아유, 당신 제정신이야? 내가 정말 좋은 조건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했잖아. 제발 1년만 버텨보라고 여러 번 부탁까지 했는데 눈앞에 들어온 복을 발로 차버리면 어떡해. 아유, 나랑 일이 안 맞는 걸 어떻게 해. 상사라는 사람이 자꾸 내 옆에 와서 일 못한다고 구박을 하잖아. 나도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야? 내가 뭐가 모자라서 그 구박을 견디고 앉아있어야 하는데? 상사가 옆에 와서 일 못한다고 구박하면 배우려고 노력해야지. 이 세상에 당신 입맛에 딱 맞는 회사가 어딨어. 그리고 어느 회사나 초반에 들어가면 상사가 붙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몰라. 나 그 공장 마음에 안 들어. 그렇게 좋은 조건이면 당신이나 나가서 일하면 되잖아.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상황이었어요. 전 남편이 별것도 아닌 일로 자꾸 퇴사를 하다 보니 저희 집은 항상 먹고 살기 힘들 수밖에 없었죠. 결국 저는 아침 저녁으로 일을 2개나 해야 했고 주말에는 집에서 부업일까지 하면서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았어요. 그런데도 전 남편은 이런 저를 신경조차 쓰지 않았어요. 게다가 놀이를 하느라 집에 안 들어오는 날이 많았죠. 사실 마음 같아서는 일찌감치 헤어지고 제 인생을 찾아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어린 아들까지 있다 보니 어떻게든 버텨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죠. 누구라도 옆에서 힘이 되어주면 좋았을 텐데 제 주변에는 그럴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오히려 미운 집만 골라가면서 하는 전 남편 편을 들어주는 이전 시어머니만 있었죠. 이전 시어머니는 저희 집과 5분 정도 떨어진 곳에 전셋집을 얻어서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인지 이전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수도 없이 드나들고 계시고 저 또한 시댁에 자주 찾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전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못 잡아먹고 시집살이를 시키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다만 외아들인 전 남편을 끔찍하게 아꼈고 어떤 잘못을 해도 혼내기는커녕 편을 들어주면서 무조건 덮고 넘어가려고 했죠. 그래서인지 전 남편은 반성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었죠. 한 번은 전 남편이 친구에게 돈을 잔뜩 빌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 남편이 돈을 빌리고 갚지도 않은 채 무작정 연락을 끊었나 봐요. 그러자 돈을 빌려줬던 전 남편 친구는 참다 화가 나서 집까지 쫓아왔어요. 어머, 철민 씨가 여기까지는 웬일이에요? 재혁 씨 만나러 왔어요? 재수 씨,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 뒤통수를 이렇게 치냐고요? 철민 씨, 그게 무슨...
뒤통수를 치다니요. 4달 전에 재혁이가 저를 찾아와 생활비가 없어 죽을 것 같다고 한 번만 도와달라면서 빌길래 2달 안에 돌려받기라고 통장에 있는 돈 뽑아줬어요. 그런데 목숨 구걸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연락을 끊다니요. 네? 재혁 씨가 돈을 빌렸다고요? 저는 들은 게 없는데. 얼마나 빌려갔는데요? 200만 원이요. 그때 재혁이가 이자까지 주겠다고 했는데 그건 안 받을 테니 원금만이라도 빨리 줘요. 지금 집사람 이 사실 알고 아주 난리 났어요. 200만 원이요? 제가 지금 은행 가서 바로 보내드릴게요. 철민 씨 정말 미안해요. 그렇게 전 남편의 친구는 당일 내로 입금이 되지 않으면 바로 경찰에 신고한다는 한마디만 남기고 화를 잔뜩 내면서 집을 나갔어요. 정말 절망스러웠죠. 생활비 핑계를 대면서 친구들에게 돈까지 빌리고 다니다니요. 저는 일단 급한 불부터 끄자는 생각에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긁어 모아서 전 남편 친구에게 돈을 보내주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전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냐고 난리를 쳤어요. 당신 철민 씨한테 생활비 핑계 대고 돈 빌렸다면서. 그것도 200만 원이나. 제정신이야? 갚을 능력도 없는 사람이 그렇게 큰 돈 빌리고 다니면 어떡해. 당신이 생활비 안 가져온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니까 빌렸다 왜. 돈이라도 빌려서 주면 되겠다 싶었다고. 그래서 당신 나한테 생활비 줬어? 나는 당신이 주는 돈 구경도 못 해봤어. 제대로 얘기해. 그 돈 200만 원 어디다 썼어? 또 놀러 다니는데 쓴 거 아니야? 전 남편은 계속해서 저에게 생활비를 주려고 돈을 빌렸다는 헛소리를 해댔고 저는 어이가 없어서 미친 사람처럼 방방 뛰며 난리를 쳤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전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고구마를 가져다 준다고 찾아왔고 방방 뛰며 난리를 치는 저의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죠. 이전 시어머니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오히려 본인 아들에게 왜 난리를 치냐면서 화를 내셨어요. 너 지금 내 아들한테 뭐 하는 거냐? 이게 오냐오냐 하니까 아주 막 나가네? 하늘 같은 남편한테 손가락질이며 막말까지 하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이야? 어머니, 이 사람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알고 그러시는 거예요? 철민 씨한테 생활비 핑계대고 거짓말하면서 200만 원이나 빌렸는데 연락을 끊어버려서 집까지 쫓아왔어요. 안 그래도 먹기 힘든데 저는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모아서 대신 갚아줬고요. 가지고 있는 돈 털어서 갚아줬으면 됐지. 너는 꼭 그렇게 가장을 윽박지르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나야 하냐? 그리고 네 남편도 급하게 필요한 게 있으니까 돈을 빌린 거겠지. 이전 시어머니는 끝까지 전 남편 편을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저를 전 남편 못 잡아먹어 안달이 난 사람으로 만들었죠. 크게 혼을 내도 모자랄 판에 전 남편 편을 들고 저에게만 뭐라고 하니까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뭐라고요? 어머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 사정 아시잖아요. 아는 사람한테 10만 원만 빌려도 혹시 못 갚을까 봐 손이 바들바들 떨려요. 그런데 저 사람이 빌린 돈이 자그마치 200만 원이라고요. 그리고 거짓말을 해서 돈을 빌리고 친구와 연락을 끊었다는데 잡고 혼을 내셔야지 저한테 이러시면 어떡해 해요. 너는 그깟 200만 원이 뭐라고 그 난리를 치는 거야? 네가 우리 아들을 그렇게 무시하니까 애가 맨날 기가 죽어 있잖니. 적당히 해라. 어머니, 철민 씨가 집에 안 쫓아왔으면 어머니 아들 경찰에 잡혀갈 뻔했어요. 그거 알고 그러시는 거예요? 돈 갚았다면서. 그럼 됐지. 너는 뭘 그렇게 자꾸 따지고 들어? 더 이상 사람 속 뒤집어 놓지 말고 이번 일은 그냥 조용히 넘어가라. 이전 시어머니는 끝까지 전 남편 편이었어요. 그랬더니 전 남편은 기가 살아 오히려 저에게 손가락질까지 하면서 본인이 이 집 가장이니까 다시는 뭐라고 하지 말라고 난리를 쳤죠. 그날 저는 막무가내로 나오는 전 남편을 보면서 이혼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방에서 곤히 자고 있는 어린 아들의 얼굴을 봤는데 제가 힘들고 억울하다고 해서
아버지 없이 살아가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았죠. 그래서 결국 참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앞으로 이혼 생각이 나더라도 굳굳이 참고 버티자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전 남편도 나이를 먹게 될 테고 언젠가는 정신을 차려 열심히 사는 날이 오지 않을까 했거든요. 그리고 만약 아들이 성인이 되었는데도 바뀌지 않는다면 그때는 이혼을 해야겠다 혼자만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나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제가 바랐던 것과는 다르게 전 남편은 시간이 지나도 정신을 차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아들도 있는데 여전히 노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 시간을 허투루 쓰는 전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점점 인내심의 한계가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만 버텨보자는 저의 다짐도 점점 무너졌죠. 물론 아들의 미래도 중요했지만 자꾸 사고만 치는 전 남편을 보면서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전 남편에게 이혼 통보를 하게 되었죠. 그러나 전 남편은 본인이 왜 이혼남이 되어야 하냐고 큰 소리를 치며 난리를 쳤어요. 이전 시어머니도 전 남편을 통해 소식을 들었는지 곧장 집에 쫓아왔더군요. 미영이 너 재혁이한테 이혼하자고 했다면서. 네, 어머니. 저 이대로는 도저히 못 살겠어요. 이번에는 진짜 이혼할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아이 준호도 아직 어린데 네가 이혼을 하면 아빠 없는 애 되는 거야. 그리고 내 아들 인생 망가지는 것은 어쩌고. 내가 재혁이 어르고 달랠 테니까 이혼은 다시 생각해봐라. 아니요. 어르고 달래고 해서 해결된 문제였으면 진작에 바뀌어야 했어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셔도 저 이번에는 무조건 이혼할 거예요. 이전 시어머니는 끝까지 저를 설득해서 이혼만은 막아보려고 했어요. 그러나 저는 아들을 챙겨 그대로 집을 나오게 되었고 다음날 아침이 밝자마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죠. 이전 시어머니는 소장이 발송되고 난 후에도 몇 번이나 전화를 걸어 이혼은 아니라고 다시 생각해보라면서 말리려고 했으나 결국 저희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혼하고 일주일이 지나지 않았을 때 뜬금없이 이전 시어머니가 밖에서 한 번만 만나달라고 연락이 왔더군요. 처음에는 나가봤자 좋은 소리가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냥 나가지 말까 싶었어요. 그러나 이전 시어머니는 이미 카페에 들어가 있다면서 꼭 나와달라고 했어요. 하는 수 없이 어른을 기다리게 할 수는 없어 결국 나가게 되었죠. 그런데 이전 시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통장 하나를 내미는 거예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왜 저한테 통장을 주세요? 재혁이가 버는 게 없으니 재산 분할해 줄 것도 없고 아니 너 이혼하면서 한 푼도 못 가져갔잖아. 당장 먹고 살 길이 없을 텐데 아니 당분간 여기 들어있는 500만 원으로 생활해라. 내가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거니 그렇게 알고. 처음에 저는 괜찮다면서 거절을 했었어요. 그러나 이전 시어머니는 저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저희 아들 때문에 주는 거라고 하면서 500만 원이 들어있는 통장 하나를 손에 쥐어주시고는 먼저 가보겠다며 급히 카페 밖을 나가셨죠. 사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목돈이 없어 적당한 거처를 마련하지 못해 친한 언니 집에서 잠시 신세를 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이전 시어머니가 주신 500만 원 덕분에 좁은 단칸방을 구해서 아들을 키울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제 사정을 듣고 일을 가는 동안 아들을 맡아주시겠다는 좋은 주인집 아주머니를 만나게 되어서 저는 걱정 없이 돈을 벌기 위해 나갈 수 있었어요.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었다면 거짓말이지만 일자리를 옮겨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2개씩 하며 열심히 살다 보니 정말 힘들어도 어떻게든 사라지더군요. 그렇게 전 남편과 이혼을 한 지 약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사실 전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 좋은 기억이 없다 보니 이혼을 하면서 평생 혼자 살겠다는 다짐을 했었죠. 그런데 제 인연은 따로 있었나 봐요. 친구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지금의 남편은 저처럼 이별의 아픔을 한번 겪은 사람이었어요.
아들이 하나 있기는 했지만 전처가 키우고 있으며 한 달에 2번만 만나고 있다고 했죠. 결혼을 결심하기 전에는 재혼 가정은 100배 더 힘들다고 하던데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어요. 그러나 막상 살림을 합쳐서 같이 살다 보니 제가 걱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상황이 비슷해서 그런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게 있어서 큰 다툼이 일어나는 일은 거의 없었죠. 오히려 서로를 위안 삼고 아픔을 다독거리면서 잘 살고 있어요. 무엇보다 지금의 남편은 전 남편과는 달리 정말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재혼 가정이니 혹시라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저희 아들을 미워하거나 싫어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많았거든요. 그러나 막상 결혼을 해보니 지금의 남편은 워낙 따뜻한 사람이라 그런지 제 아들에게도 친아버지처럼 잘하더라고요. 오히려 지금은 아들이 저보다 아버지를 더 좋아할 정도죠. 그리고 지금의 남편은 전 남편과는 달리 가정적이고 사랑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인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저희 부부는 딸 하나를 낳을 수 있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재혼을 하고 난 후 안정적으로 가정을 이룰 수 있었어요. 그리고 딸을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컵밥 푸드트럭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죠. 남편은 공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는 했지만 혼자 벌어서 2 아이들을 먹이고 재우고 교육시키는 게 불가능했거든요. 사실 장사를 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남편이 반대를 할까봐 걱정이 많았어요. 그러나 남편은 걱정을 하기는 했지만 크게 반대를 하지는 않았죠. 여보, 나 푸드트럭으로 컵밥 장사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푸드트럭을? 그거 남자가 하기도 쉽지 않다고 하던데 차라리 고정적으로 나갈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찾는 게 어때? 나도 그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 아르바이트는 아무리 고정적이라고 해도 비정규직이니까 결국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일을 해야 할 텐데 언제까지 그렇게 일을 할 수는 없잖아. 그리고 애들도 어린데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달려가야 하고 차라리 일을 해야 한다면 나는 푸드트럭을 해보고 싶어. 사실 제가 컵밥 푸드트럭 장사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저희 아이들 때문이었어요. 일을 할 때마다 10분 거리에 살고 계시는 시어머니께서 대신 돌봐주시겠다고는 하셨지만 어린아이들이니 가끔 엄마가 달려가야 할 때가 있잖아요. 아르바이트를 옮겨 다니면서 하다 보면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당장 달려갈 수가 없으니 남의 장사가 아닌 제 장사를 하고 싶었죠. 그거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워서 많이 힘들 때 어차피 빚을 내야 해서 할 텐데 장사를 하고 싶은 거라면 차라리 가게를 알아봐서 하는 게 어때? 가게보다 푸드트럭이 싸잖아. 그리고 먹고 사는 일에 축구도 온 게 무슨 소용이겠어. 허락해줘 여보. 나야 당신이 하겠다면 굳이 말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 걱정은 되네. 정말 괜찮겠어? 괜찮아. 그럼 허락해주는 거지? 나 당장 내일부터 푸드트럭 알아본다. 그렇게 저는 본격적으로 푸드트럭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최대한 저렴하게 시작하고 싶어서 여기저기 알아보았는데 다행히 중고로 나온 푸드트럭을 좋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되었죠. 아무래도 여유가 없어 빚을 내서 구매할 수밖에 없었지만 나름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 주변에 아는 사람도 몇 년 전까지 푸드트럭으로 샌드위치를 팔았고 장사가 잘 되면서 지금은 가게를 얻어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집 전세금도 빚이고 푸드트럭도 빚이다 보니 시작하기 전부터 부담감이 어마어마하기는 했지만 푸드트럭으로 잘된 지인을 보니까 저도 할 수 있겠다 하는 게 있었죠. 사실 저는 살면서 이보다 더 힘든 일도 많이 겪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련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저는 딸아이를 낳고 약 1년 반 동안 푸드트럭을 운영하면서 살았죠. 그날도 저는 새벽 일찍 나와 지하철역과 가까운 곳에 트럭을 세워둔 채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출근 시간에 맞추어 손님들이 들이닥쳤고 정신없이 한 차례 컵밥을 만들어 판매하다가 오전 10시쯤 겨우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숨을 돌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하철역 주변에서 폐지를 줍고 있던 할머니를 보지 못했나 봐요. 급히 지하철역 안으로 들어가다가 밀치는 바람에 할머니가 중심을 잃고 빙판길에 미끄러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할머니를 밀친 사람은 뭐가 그렇게 급한 것인지 일으켜드리지도 않고 대충 사과를 한 후 지하철역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푸드트럭에서 뛰쳐나왔고 할머니에게 달려가 뒤에서 일으켜드렸죠. 아휴, 할머니 괜찮으세요? 빙판길이라 크게 넘어지신 것 같은데 정말 병원에 안 가보셔도 되겠어요? 병원에 가셔야 하는 거라면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할머니에게 다친 곳은 없으신 거냐고 병원에 안 가보셔도 되겠냐 물으면서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런데 정말 황당하게도 새벽부터 나와 지하철역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폐지를 줍고 있던 할머니는 바로 이전 시어머니였더라고요. 저는 장사를 하다가 이전 시어머니를 만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래서 이전 시어머니 얼굴을 보자마자 엄청 놀랐죠. 아무리 세상 좁다지만 제가 장사를 하고 있던 곳은 전 남편과 살던 동네도 아니었고 이전 시어머니가 엄동설 안에 폐지를 줍고 계실 것이라고는 감히 상상도 못했거든요. 이전 시어머니도 제가 나타날 줄은 몰랐는지 크게 당황한 듯 하더니 얼굴을 보자마자 급하게 도망을 가려고 했죠. 하지만 저는 순간적으로 이전 시어머니를 놓치지 않도록 손을 꼭 붙잡았어요. 그리고 난 후 이전 시어머니 모습을 살펴보았는데 거짓골이나 다름없더군요. 옷도 얇게 입고 계시고 수레를 끌고 다녀서 그런지 손은 다트고 까져 있었죠. 갑작스러운 일에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이전 시어머니와 자세히 얘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푸드트럭으로 모시고 가서 컵밥을 해드릴까 생각을 해봤지만 그날이 한파가 시작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밖에서 음식을 드시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았죠. 그래서 대충 푸드트럭을 정리하고 주변에 있는 국밥집으로 모시고 갔어요. 그리고는 국밥을 한 그릇 사드리면서 이것저것 여쭤보기 시작했죠. 아휴, 어머니,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왜 이 동네에서 폐지를 줍고 계세요? 혹시 이사를 하신 거예요? 그게 말이다. 저의 질문에 이전 시어머니는 금세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꺼이꺼이 울면서 사정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아휴, 어머니 갑자기 왜 우시는 거예요? 혹시 무슨 일 있으셨어요? 그게 재혁이가 내 집을 빼앗아 갔다. 노름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더니 친척이고 친구고 되는 대로 빚을 지고 다녔던 모양이다. 예? 빚은 그 사람이 졌는데 왜 어머니가 집을 빼앗겨요? 신혼집으로 썼던 집도 분명히 전세금이 남아있을 텐데. 니들 신혼집으로 썼던 집은 일찌감치 전세금 빼서 노름에 썼지. 그리고 나서 한동안 내 집에 들어와 같이 살았어. 그런데 돈을 갚아야 할 때가 되니까 재혁이가 마음이 급했는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내 집 전세금도 홀랑 빼 본인 빚을 갚더라. 뭐라고요? 그게 무슨... 그게 끝이 아니다. 전세금을 빼고도 모자랐는지 나한테 가지고 있는 돈이 없냐 난리를 치더라. 그 모습을 보니 같이 있으면 간도 쓸개도 다 빼달라고 할 것 같아서 재혁이가 자고 있을 때 몰래 도망쳐 나왔어. 정말 황당해서 말이 밖으로 나오지 않더군요. 이전 시어머니는 전 남편에게 도망쳐 나온 후 제가 푸드트럭 장사를 하고 있는 지하철역 옆 동네에 살고 계시는 친구 집에서 신세를 지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면서 폐지를 주워 살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이전 시어머니의 사연에 할 말을 잃어버렸죠. 이전 시어머니는 친구분 집에서 눈칫밥을 먹고 사는 게 정말 힘들어 편의점 김밥으로 대충 끼니를 때우고 들어가는 일이 많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오랜만에 따뜻한 밥을 먹는 것 같다며 국밥을 사줘서 너무 고맙다고 연신 인사를 했죠. 사실 8년 전에
전 남편 편을 들면서 이기적으로 본인 아들 인생 망가진다고 이혼을 하지 말라고 했던 것만 생각하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크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전 시어머니의 상황이 좋지 않은 듯 했고 이혼을 하면서 저에게 500만 원도 따로 챙겨주었으니 예정을 생각해서 도와드리기로 했죠. 그래서 저는 이전 시어머니에게 잠시 국밥을 드시고 계시라고 한 다음 급하게 주변 은행으로 뛰어들어가서 현금을 좀 뽑아 용돈으로 드렸어요. 그러자 이전 시어머니는 용돈을 내미는 저를 보면서 손사래까지 치며 괜찮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저는 많이 넣지는 못했다면서 필요한 데 쓰시라고 하며 이전 시어머니의 주머니에 넣어드렸어요. 결국 이전 시어머니는 제가 드린 용돈을 잘 쓰겠다고 하면서 받으셨죠. 그렇게 저희 둘은 국밥으로 식사를 마친 후 밖으로 나왔어요. 저는 이전 시어머니에게 운영하고 있는 컵밥 푸드트럭을 손으로 가리키면서 매일 새벽 이 지하철역에 서 있으니까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놀러 오시라고 얘기를 한 후 돌아가려고 했죠. 그런데 이전 시어머니가 가려는 제 손을 붙잡더니 줄 게 있으니 잠시만 기다려보라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폐지들이 담겨있는 손수레 밑바닥을 한참 뒤적거리더니 저에게 어떤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어 주었어요. 이게 뭐예요? 웬 서류 봉투를 저한테 주세요? 안에 열어보면 변호사 사무실 주소랑 번호가 적혀 있으니까 곧장 거기로 찾아가 봐라. 예? 갑자기 변호사 사무실은 왜? 가보면 알아.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걸로 애들 잘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것만 가지고 가면 트럭 장사 말고 가게 얻어 편하게 장사할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꼭 가게 얻어서 편하게 살아라. 내가 너한테 못난 시어머니라서 정말 미안했다. 네? 그게 무슨... 이전 시어머니는 제 손을 따뜻하게 잡고서 이상한 말씀을 늘어놓으셨어요. 이 서류 봉투만 가지고 가면 추운 곳에서 푸드트럭 장사를 하지 않고도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바로 찾아가라며 신신당부를 하셨죠. 그리고는 애들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라는 말을 끝으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보자고 하시곤 늦기 전에 빨리 폐지를 주어야 한다면서 급하게 발걸음을 옮기셨어요. 그렇게 이전 시어머니는 바람같이 사라졌고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에 잠시 멍하니 있었죠. 그러나 정신을 차린 후 곧바로 이전 시어머니가 주신 종이봉투를 열어보게 되었어요. 그 봉투 속에는 이전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고 변호사 사무실 주소와 전화번호가 작성되어 있었죠. 저는 대체 왜 변호사 사무실에 가라고 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 종이를 들고 적혀있는 주소로 찾아가 보았어요.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변호사로 보이는 사람에게 종이를 내밀었죠. 처음에 사무실 직원들은 예약이 안 되어 있으면 상담이 불가능하다면서 다음에 오시라고 했는데 변호사로 보이는 그 사람은 제가 내민 종이를 보더니 급히 저를 사무실로 안내해 주더군요. 그리고 곧장 어떤 서류 하나를 가지고 와 보여주더니 뜬금없이 저에게 축하한다고 했어요. 저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어 영문 모를 표정을 지었죠. 그랬더니 변호사가 살짝 미소를 지으면서 저에게 내밀었던 서류를 한번 살펴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변호사가 내민 서류를 읽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서류는 다름 아닌 이전 시어머니의 유언장이었어요. 그 유언장에는 그 종이를 들고 온 사람에게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과 집, 그리고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모두 상속한다고 적혀 있었죠. 저는 두 눈으로도 보고도 믿겨지지가 않아서 앞에 앉아있는 변호사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변호사님, 이게 대체 무슨 말이에요? 지금 폐지 지으면서 살고 계시는 분이 무슨 재산이 있다고 유언장을 작성해놓고 상속을 한다는 거예요? 설마 모르고 계신 거예요? 그분 돈 엄청 많으신 분인데 아마 유언장에 적힌 재산을 정리하면 못해도 50억은 될걸요? 변호사님이 말씀을 듣고 저는 황당해서 말을 이어나가지 못했어요.
이전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큰 돈이 있을 리가 없었고, 있다 해도 왜 그 유산을 전 남편과 이혼한 저에게 넘겨주겠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이해를 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짓자 변호사님은 안 되겠다 생각하셨는지 이전 시어머니 대신 그 사정을 저에게 설명해 주시기 시작했죠. 표정을 보아하니 전혀 알고 계신 게 없는 것 같네요. 의뢰인이 가지고 계신 유산은 돌아가신 의뢰인 남편분에게 유산으로 받은 땅 하나로 이렇게 불어난 거예요. 제 이전 시아버지에게 받은 땅이요? 네. 의뢰인이 유산으로 받은 땅에 사람을 시켜 농사를 짓게 했고, 그 농산물을 유통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농산물의 품질이 좋아서 그런지 운 좋게 대기업과 유통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되었고, 거기서 받은 계약금으로 재산을 불리셨죠. 그래서 지금 높은 평수의 아파트도 가지고 계시고 통장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 왜 전셋집에 살고 돈 없는 척을 하고 살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질 않는데요. 그리고 지금은 폐지 줍는 일을 하고 계세요. 그건 다 아드님 때문이에요. 의뢰인분이 너무 돈 버는 것에 매달리다 보니 교육을 제대로 못했는지 아드님이 씀씀이가 F고 놀기를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의뢰인분은 본인의 재산을 공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셨어요. 차라리 죽을 때 유산으로 남겨주더라도 일부러 돈 없는 척 전셋집에 살고 가난한 사람인 것처럼 굴었다고 했죠. 변호사님께 사연을 듣고 나서 저는 도저히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변호사님은 이게 끝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전 시어머니가 폐지를 줍고 사는 이유도 다 전 남편 때문이라고 했죠. 이전 시어머니는 일부러 가난한 척을 하고 살면서 철없는 전 남편을 결혼시키면 좀 나아지려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러나 전 남편은 결혼 이후에도 변한 게 없었고 심지어 노름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다고 했죠. 그 모습을 보고 이전 시어머니는 전 남편에게 실망감이 이만저만 아니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전 남편은 하다 이혼까지 하고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여기저기 빚을 졌다고 해요. 그리고 궁지에 몰리게 되자 이전 시어머니의 전셋집을 빼앗은 후에도 망나니 짓을 하니 가지고 있는 유산은 절대 들키면 안 된다는 생각에 이전 시어머니는 무작정 전 남편에게서 도망쳐 나왔다고 했죠. 그리고 도망쳐 나온 후에도 전 남편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이전 시어머니가 지내고 있는 친구 집까지 쫓아와 돈을 달라고 했다더군요. 그래서 이전 시어머니는 일부러 폐지를 주우면서 힘들게 사는 척을 했고 친구 집에 얹혀 사는 것처럼 보이도록 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혹시 모르는 일이니 저에게 준 종이는 항상 손수레 밑에 깔아두고 다녔다고 했죠. 이 모든 이야기를 어떻게 변호사님이 알고 계시나 했더니 이전 시어머니가 유통일을 하면서 제가 찾아간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군요. 특히 유언장 작업을 담당해 주신 변호사님에게 10년이 넘도록 법률 자문을 받았을 정도로 인연이 깊다고 했어요. 그래서 변호사님도 알게 모르게 이전 시어머니에 대한 사연을 접하게 되었다고 했죠. 이전 시어머니는 본인 재산을 아들에게 주면 더 애를 망치겠다는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최근 유언장을 다시 작성하셨는데 나중에 죽을 때 일부는 기부를 하고 일부는 믿을 만한 사람에게 넘겨줘야겠다면서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변호사님과 상의 끝에 유언장을 작성하고 그 종이를 들고 오는 사람에게 유산을 넘겨주는 것으로 약속을 했다고 하더군요. 변호사님께서는 그래도 전 남편에게 유산을 넘겨주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찾아오니까 조금은 놀랐다고 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빠르게 유산 상속을 받은 사람을 찾으실 줄은 몰랐다고 했죠. 저는 이전 시어머니의 모든 사연을 알게 된 후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절차에 따라 기타 친족으로 상속을 받게 되었고 상속세를 낸 후 받아올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난생 처음으로 큰 돈을 손에 쥐게 되었고 이전 시어머니를 찾아가 감사 인사를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장사를 하던 곳은 아예 떠나신 것인지 며칠이 지나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50억이나 받았는데 그냥 지나갈 수는 없어서
저는 옆 동네 옆 동네까지 돌아다니면서 이전 시어머니를 찾아보게 되었어요. 못 만나게 될까봐 마음을 많이 졸였는데 다행히 저는 옆 동네에서 펜스를 줍고 있던 이전 시어머니를 만날 수 있게 되었죠. 어머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돈을 주실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덜컥 너무 감사해요. 제대로 된 주인을 찾아간 거지. 뭘 또 고맙다고 여기까지 와서 인사를 해. 어머니, 저랑 같이 가세요. 이제 폐지 줍는 거 그만하시고 같이 가요. 이전 시어머니는 끝까지 폐지 줍는 게 본인 일이라면서 저를 따라오지 않겠다고 버텼어요. 하지만 계속된 설득에 결국 저를 따라오시더군요. 일단 저는 이전 시어머니가 편하게 지내실 수 있는 집을 알아보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곧바로 이전 시어머니를 부동산에 모시고 가 최대한 빠르게 들어가서 지낼 수 있는 집을 알아보게 되었죠. 그래도 다행히 몇 군데의 부동산을 돌아다니다 보니 잔금만 치르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깨끗한 아파트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전 시어머니도 그 집을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그 집을 제 명의로 마련해드렸어요. 사실 처음에는 저도 이전 시어머니 명의로 사드리려고 했었죠. 그러나 이전 시어머니가 전 남편이 쫓아와서 집을 내놓으라고 할까봐 많이 불안해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제 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하게 되었고 폐지 줍는 일을 그만두시라고 한 후 매달 용돈을 드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전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푸드트럭을 정리하고 장사를 하던 지하철역 주변에 있는 상가를 얻어 컵밥 장사를 시작했어요. 이뿐만이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되고 빚도 다 갚을 수 있었죠. 이전 시어머니가 상속해 주신 그 돈 덕분에 지금 저희 가족은 편안하고 조금 여유롭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게 맞는 것 같아 저는 남은 돈으로 독거노인분들을 도와드리는 봉사를 하게 되었죠. 컵밥집에서 매주 무료 급식소도 운영하고 필요하다면 치료비 기부까지 하고 있어요. 이전 시어머니도 아파트 명의가 제 앞으로 있으니 마음 편히 지내시는 듯 보였죠. 그러나 마음이 가장 편할 때 위기가 닥친다고 하잖아요. 어느 날 저는 이전 시어머니에게 다급한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어요. 전 남편이 이전 시어머니가 살고 계시는 아파트에 찾아왔다고 했죠. 이전 시어머니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이전 시어머니 친구 집에 전 남편이 찾아갔다가 제가 상속을 받고 제 명의로 집을 얻어줬다는 소식을 들은 것 같다고 했어요. 이전 시어머니는 지금 전 남편이 온 집안을 뒤엎고 있다면서 빨리 좀 와서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죠. 그래서 저는 직원에게 잠시 가게를 맡겨두고 곧장 이전 시어머니 집으로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혹시 몰라서 가는 길에 경찰도 불렀어요. 그렇게 이전 시어머니 집에 도착을 했는데 정말로 전 남편이 온 집안을 뒤엎고 난리를 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를 보자마자 아주 난리를 치더군요. 우리 전처께서 드디어 오셨네. 네가 뭔데 우리 엄마 재산을 상속받아? 그 재산 다 내 몫이야. 그러니까 얼른 상속받은 재산 다시 토해내. 내가 왜? 그 재산 받고 싶었으면 평소에 당신이 잘했어야지. 여기저기 빚내고 다녀서 어머니 쫓아내고 그것도 모자라 노름하겠다며 주기적으로 찾아와 돈까지 달라고 때까지 썼다면서. 나는 이미 어머니 뜻대로 상속받았고 상속세도 다 냈어. 정식적인 절차를 밟은 거니까 그 돈 당신한테 다시 돌려줄 의무 없어. 내가 우리 엄마 자식이야. 그런데 네가 상속받은 것 자체가 문제 아닌가? 당신은 이제 우리 집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누가 그딴 식으로 살래? 어찌됐건 나는 당신한테 상속받은 재산 돌려줄 의무 없으니까 주거침입 그만하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아니, 당신이 내 돈 돌려줄 때까지 나 절대 안 나가. 이 집에서 뼈를 묻을 테니까 누가 이기는지 한번 해보자고. 전 남편은 저의 말에 집에서 안 나갈 거라면서 폭주를 하기 시작했어요. 본인 재산 내놓으라며 큰 소리를 치고 동네방네 고성방가를 저질렀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집에는 경찰들이 들이닥쳤고 전 남편을 끌고 나갔어요.
전 남편은 끝까지 다시 찾아올 테니 기다리고 있으라고 했지만 저는 곧장 주거 침입죄로 고소를 해버렸고 접근 금지 신청도 했어요. 결국 전 남편은 없는 형편에 벌금까지 내야 했어요. 그 덕분인지 전 남편은 이날 이후로 1년이 넘도록 집에 얼씬도 하지 못하고 있죠. 덕분에 이전 시어머니는 더욱더 마음 편히 친구분들이랑 여행도 다니고 가끔 노인정도 나가면서 즐겁게 지내고 계시는 듯해요. 그리고 가끔 가게가 바쁠 때는 오셔서 두 손 걷어붙이고 도와주시기도 하죠. 이 부분은 저희 남편과 시댁 식구들도 다행히 이해를 해주고 있어요. 이런 관계를 이해해주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인데 감사할 따름이죠. 이번 일을 겪어보니 타생재언이라는 사자성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소매를 스치는 아주 사소한 일도 모두 인연에 의한 것이라는 뜻인데 저는 이혼 후 끝난 줄 알았던 인연이 이렇게 새롭게 발전하게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전 시어머니를 미워하기만 했었거든요. 그러나 이번 일을 겪고 난 지금은 이전 일과는 상관없이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어요. 물론 제 사연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이혼 후 끝난 인연이고 좋은 사이도 아닐 텐데 뭘 그렇게 붙들고 있냐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모든 게 부모의 마음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기에 저도 아이를 둘이나 두고 있는 부모된 입장에서 그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전 시어머니에게는 저희 첫째 준호가 친손주이니 아예 싹둑 잘라버릴 수 있는 인연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꾸준히 이전 시어머니와 오며 가며 잘 지내보려고 해요. 애청자님들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